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문제풀이에 들어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과 이제 심화 과정에 이어가지고요.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그 순서 그대로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는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예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나 심화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복습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오는 것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좀 풀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한번 수업 듣고 뭐 나중에 내가 다시 풀어야지 이런 것도 괜찮지만 당연히 문제가 이제 시중에 이제 식품위생 문제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이렇게 벗어난 범위의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다 다루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적합하게 우리 정말 준비하는데 되게 중요한, 되게 그 활용도가 높은 그 문제 우리 책이 되게 그런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되게 괜찮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는지 틀릴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꼭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어디까지 정도 진도 나갈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습 이제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중에 세균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파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이 수업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복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한다. 예습해 오시고 문제 풀어오는 거 그것까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강의 시간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문제 또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짚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든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복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습하고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론에서 했던 내용 복습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거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용이죠. 이거 공부했던 거 어떻게 적용해서 풀지 그것뿐만 아니라요. 문제요. 문제 경량이요.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 옛날 문제는 넣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문제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문제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되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게 한 몇 년 나오다가 또 쓱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당연히 적용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경향, 어떤 문제들이 요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경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기도니까 난 경기도 문제만 봐야지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가 경북에서 나오기도 하고 경북에서 나왔던 문제가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딱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우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론에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옳은 답을 찾는 거예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이론에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두 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거요. 이론에서는 가장 적합한 걸 골라내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OX니까 그냥 단순히 맞는지 틀린지 딱 그 정도까지만 딱 끝이었거든요. 근데 요 문제풀이에서는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딱,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그러면 항상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에 가장 옳은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책마다 내용이 약간씩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뭘로 찾을 거냐? 그거 연습하는 거. 그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복습이자 또 다른, 또 다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서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걸 하는 게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책 3페이지죠.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유해 요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떨 땐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막 세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다양했었죠. 그래서 이거 경기도에서 한 2년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안 나오겠지? 아니요. 그다음에 세 문제가 동시에 나온 적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겠다 그러면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나왔으니까 공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 항상 있다라고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생각해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야 되는데요. 자, 1번 이거는요. 우리 개념 잡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식품위생의 정의 기억나시죠? 식품위생의 정의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됐어요.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가 있었죠. 두 가지 정의 모두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건데요. 1, 2, 3번이 다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세 문제는 다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던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1번 같은 경우 이제 2014년도에, 2번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그 다음에 3번이 2016년도 문제거든요. 근데 다시 2020년도에 1번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주는 아닌데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O의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던 포인트 잠깐 보시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식품위생법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상. 식품위생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다 라고 대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정의가 조금씩 어때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것들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 정의가 제일 많아요. 이 정의가 제일 많은데 근데 책마다 완전 무결성을요. 완전성 내지는 악화 방지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도 보실래요? 어떤 책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육이 들어가요. 왜 사육이 들어갈까요? 동물은 기르는 거잖아요. 가축은 기르니까 사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돼요. 생육, 재배, 사육. 이 단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에 따라서 건전성하고 완전 무결성이 사전적 정의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막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긴 문장들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잖아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정의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3번 돌아와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죠. 1, 2번은 우리 법규, 식품위생법에 있는 정의와 관련된 것들이요. 자, 1번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아닌 거 골라내면 되죠. 당연히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다음 중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FAO, 농약, 결핵, 위암. 당연히 뭐예요? 위암이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아니라 보건이죠, 보건. 보건복지, 보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WHO의 정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 WHO에서는 WHO의 정의는 가로 넣기가 나왔죠.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섭취하기까지죠. 자,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도 가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우리 목적이요. 이번에 바뀌었죠. 개정됐었죠. 개정된 거. 자, 그래서 이게 개정이 이제 드디어 개정되게 시행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를 방지하고 뭐를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요. 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뭘 방지하는 거였냐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였죠. 위생상의 위해를요. 자, 위해를 방지해서 뭘 도모하는 거였냐면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요. 우리가 왜 위생은 항상 영양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질적 향상은 뭐예요? 품질을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를 방지해서 품질을 향상하는 거죠. 식품의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이렇게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끝내는 뭐예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식품위생의 목적, 식품위생 목적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인데요. 이 5번 문제는 경기도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2019년도에.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서 요 식품위생의 정의가 1번에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1번이 답이냐, 2번이 답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1번.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이나 4번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들이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1번하고 2번은, 1번이 답이야.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1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야, 이렇게, 갈라졌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1번 보세요. 식품위생의 정의는 책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왜 가장 문제가 됐냐면 사육이 들어가서 틀렸다. 근데 우리가 이게 채소나 야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육한다, 재배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부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두 번째 거예요.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거 고민됐겠죠. 실제 시험 이제 이걸 몰랐을 때 우리는 뭐 이제 그 정의 되게 다양한 형태를 봤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걸 안 봤더라면 고민이 됐을 수 있겠죠. 1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2번 보세요. 자,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의는 항상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정의들을 확인해 두시면 되고 같이 쓸 수 있는 용어들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감염병, 수인성 매개 식품 감염병, 이게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이건 좁게 봤을 때고, 광의에 넓게 봤을 적엔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요, 여러분 그 벤다이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중독하고 감염병하고 요 사이에 끼는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을 식중독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식중독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더니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잘못된 거는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옳은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2번. 그래서 우리가 알면 되게 쉽죠. 알면 되게 쉬운데 몰랐을 땐 되게 고민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6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위해 요인. 자,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위해 요인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만 한 번씩 이렇게 종종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2021년이니까 되게 얼마 안 됐죠.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6번부터 9번까지가 다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들은 좀 비슷비슷하지만 뭐가 달라요? 보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어떤 보기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는데요. 6번은 종합 문제입니다. 자,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의 원인물질과 생성 요인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버섯독, 식이성 알레르겐은 외인성 요인이다. 그 다음 2번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은요. 내인성 요인이다. 그 다음에 3번 비의도적 첨가물은 내인성 요인이다. 그 다음에 4번 조리 과정 중 가열 분해 산물,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들은요. 유기성 요인이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내실 수 있죠. 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뭐였냐면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을 의미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가열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다음에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유기성 유해 요인들이었죠. 자, 그럼 답은 4번인데 1번 보세요. 버섯독, 식이성 알레르겐. 이건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내 있는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이거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인성, 외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의도적 첨가물이요. 여러분, 비의도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외인성이죠. 이것도 들어온 거니까. 외인성. 자,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세요. 우리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1페이지에 있는데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그래서 유독 유해 성분,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물질인데 생리작용 성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내인성 유해 요인들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식이성 알레르겐 같은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외인성 유해유는 뭐 생물학적 요소도 미생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인 요소 보세요.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유해 첨가물들. 근데 여러분 비의도적 첨가물 보세요. 비의도적 첨가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타 외의 화학적 유해 요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비의도적 첨가물입니다. 그다음에 가공, 과호. 이건 뭘까요? 우리가 가공하는 과정에 실수를 통해서 들어갔던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소라든지 PCB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물질들이죠. 자, 그다음에 유기성 물질들, 우리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열 유지, 산화 유지, 뭐 이런 산화 유지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이런 데서 생성되는 물질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리 과정 중에 가열분해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헤테고리 아민유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다 유기성 유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번은 종합 문제를 풀어봤고요. 7, 8, 9번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유해 요인들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얘네들은 보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7번부터 보실까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 요인 중 내인성인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그럼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독 유해 성분을 찾으라는 소리죠. 자, 1번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그 다음에 2번 녹색 싹이 난 감자, 그 다음에 3번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그 다음에 4번 황변미. 당연히 답은 뭐예요? 2번이죠. 녹색 싹이 난 감자. 여러분 녹색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원래 독성분이 자체적으로 함유되어 있죠. 내인성 유해 요인입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인데 여러분 1번 보세요.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이거 뭘까요? 감염됐죠? 외부로부터 오염된 거니까 다 외인성입니다. 황변미도 뭐예요? 외인성이죠. 곰팡이에 오염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세요.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이렇게 가열분해 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유기성입니다. 유기성.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유기성 유해 요인이죠. 자, 보기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형태로도 나올 수 있죠. 구체적인 보기입니다. 자, 8번. 식품으로 인한 병인 물질 중 외인성 요인은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외인성을 찾으려죠. 1번 팔리톡신, 2번 트리알로메탄, 3번 트리코테신, 4번 빌로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식중독에서 다 봤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식중독에서 봤던 것들을 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외인성, 외인 찾아라? 3번이죠. 3번 찾았으면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트리코테신 이거 뭐였어요? 곰팡이 독이요. 푸사리움 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분이었죠. 곰팡이에 의한 거, 외인성입니다. 자, 그럼 8번의 답은 3번인데 1번 보실까요? 1번. 팔리톡신. 이거 뭐였냐면요. 시구아테라 중독 기억나세요? 자, 이 시구아테라 중독의 독성분이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내인성이죠.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트리알로메탄. 이거 우리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자, 이거 유기성입니다. 소독하는 과정 중에 생기니까요. 이거는 유기성 유해 요인이죠. 그 다음에 4번 빌로볼. 여러분 빌로볼 하면 이거 뭐였냐면요. 은행에 들어있었죠. 은행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물질이요. 원래 은행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입니다. 내인성.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 또 다른 보기의 유형이에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유기성 유해 물질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유기성을 찾으래요. 자, 1번 식물 알칼로이드, 2번 산화유지, 3번 항생물질, 4번 생리작용 성분. 자, 그럼 이 중에서 유기성 유해 물질이 되는 건 뭐예요? 산화유지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산화된 유지에는 과산화물 같은 독성분이 생성이 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니까 2번인데 그럼 1번 보세요. 식물 알칼로이드. 자, 이런 식물 알칼로이드, 이거 독버섯의 독성분이 뭐 무스카린 같은 애들이 되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 여러분 생리작용 성분,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인데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기 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항갑상성 물질, 항비타민성 물질로 작용하는 애들을 다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내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 알칼로이드나 생리작용 성분은 내인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생물질요. 이건 당연히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교육청 시험 문제인데요. 식품위생 행정이냐 아니냐는요, 구분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식품위생 행정, 솔직히 이거 손쉽게 구분해 내셔야 되죠. 자,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 유도, 2번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그 다음에 3번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그 다음에 4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 설정.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 행정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거리가 먼 것 찾아라,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우리 식품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건 보건복지 쪽이에요.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적에 질적 향상 이 말이 나와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질적 향상이라는 거 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해 요인들을 방지하는 것들이지 절대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어 잘 봐두세요. 자, 10번의 답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식품위생에서 다뤘던 것들, 그 다음에 법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 행정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보면은요,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거, 식품위생 감시와 관련된 거,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라는 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리사라든지 영양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 제도는 식품위생행정으로 다뤄지고 있죠.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위생사는 아니에요. 위생사 제도와는 또 위생사니까 당연히 식품위생행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위생사 제도와 관련된 걸 어디서 관리하냐면요, 보건복지부예요. 소속이 달라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1번 문제 보실까요? 자, 요 11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11번 문제도요. 처음에는 충남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충남에서 시험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몇 년 뒤에 교육청에서 이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한 번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이렇게 어디서 한 번 나왔으면 식품위생 교재들에 어디에 들어있거든요. 자, 11번.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권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1번부터 갑니다. 식약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그 다음에 2번 교육부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3번 해양수산부 먹는물관리법. 그 다음에 4번 기획재정부 주세법. 자,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식약처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관부처가 되는데 여기 지금 식약처 하나 나왔다고 해서 틀릴까요? 아니잖아요. 뭐 식약처에서만 관리한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써놓은 것뿐이에요. 이거 틀렸다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했을 땐. 자, 그 다음에 교육부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주세법이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해양수산부. 왠지 먹는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해양과 관련 있나? 아니에요. 해양수산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먹는물과 관련된 거 어디냐면 환경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물과 관련된 거는요, 이렇게 환경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해양수산부하고 관련 있는 건 단독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소금과 관련된 거예요. 소금 산업진흥법 이런 거는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틀린 거 3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물이다라고 해서 왠지 해양수산부 아니요. 먹는물,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건 환경부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답 3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주관부처 찾는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관부처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을 찾아라. 이건 예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2013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답이 다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왜냐면 지금 계속 법규가 바뀌었죠. 법규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하고 이제 좀 달라져서 보기를 제가 좀 변경을 했거든요. 답은 그대로 두고 보기를 조금 변경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답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든 하위법령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2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3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4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 이 중에서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든 하위법령은 4번이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게 고시였잖아요. 식약처 고시. 우리가 이렇게 그때 법에 대해서 할 때 법이 있으면 식품위생법처럼 법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고요. 고시 같은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세분화하는 거죠. 법규에 대해서 더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고시에 가서는 가장 세분화해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주죠. 왜냐면 법에서 다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시행령, 그거에 대한 시행규칙, 그거에 대한 고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세분화해서 특히 고시 같은 경우는 세분화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고시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여러분 1번 보세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은 당연히 먹는 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요. 당연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은 당연히 건강식품에 관한 법에 근거하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4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도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하위 법령들 나오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부터는 고시입니다. 여러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공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식품공전에 있는 내용, 법이라고요. 법규예요. 규제사항이에요. 법적인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 기준 및 규격이 식품공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품첨가물 공전이에요. 그러니까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다 법적 규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그 다음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 인증 기준,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 뭐 이런 거 등등등 다 써놓은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고시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고시 내용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다양한 고시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어떤 법, 제도인가? 행정제도와 관련된 건데요. 식품위생행정. 자, 소비자를 적시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1995년에 식품위생법을 도입되어 그다음에 자진적 또는 강제적으로 구분해서 시행되었고요. 위생상황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인정되었을 때요. 실시하는 거. 우리가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조치를 취해요? 회수 조치를 취하죠. 답은 1번 회수제도입니다. 회수제도. 자, 13번의 답 1번이 되죠.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자, 회수제도는 95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식품위생법에 도입이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회수,
그 다음에 긴급회수. 일반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수를 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긴급회수 보세요. 너무 긴급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요. 이때는. 거치지 않고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식품을 그냥 바로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긴급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회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항 보세요.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요. 이렇게 법규 조항 사실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4조부터 해가지고 13조까지 그 내용들을 위반했을 경우 이걸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취했잖아요? 그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회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회수했을 때 2항에 보면 이렇게 제대로 회수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면제는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예요. 근데 뭐예요? 회수 계획량. 이 사람이 회수 계획을 세우거든요. 영업자가. 이 영업자가 회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미리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를 100kg, 뭐 예를 들어서 10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수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했으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보세요. 우리 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요. 우리 법적 기준 뭐 있었어요? 뭐 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관련된 공전에 있는 내용들을요. 규정사항을 위반했을 때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법적인 규제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식약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위반했을 경우엔 다 회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보세요. 뭐 비소, 카드뮴, 뭐 이런 애들 방사능 기준, 그다음에 뭐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곰팡이 독소 기준 있었죠. 폐류 독소 기준 있었죠. 항생제 기준 있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식중독 공부할 때 있었던 그게 다 법적인 규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요. 식중독균,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공업용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식품 조사 처리 기준. 우리 식품 조사 얼마로 해야 돼요? 10kg 이하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나라. 그 이상 조사한 애들은 무조건 다 회수 대상들이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위반했을 경우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읽어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떨 때 회수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14, 15번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14, 15번 문제 보면 되죠. 자,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에서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1번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2번 대장균 검출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여러분, 이 중에서 회수 대상이 아닌 건 뭘까요? 답은 3번이죠. 그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이거 시정명령 내리겠죠. 이런 것도 우리 해썹에서 공부했던 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겠죠. 이거 같은 회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회수 대상이지만 3번은 아니죠. 그래서 14번에다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회수 식품 등의 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행을 하고요. 2번, 유통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위해가 중대하고 긴박할 때는요. 식약처장, 시도지사 등은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품회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업자가 유통 중인 유해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옳지 않은 건 몇 번일까요?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틀린 문장이 하나 있어요. 답은 2번이요. 2번.
자, 그럼 보세요. 2번이 왜 틀렸냐면요. 유통량의 5분의 4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회수 계획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2페이지 아래쪽에 보이시죠? 회수 계획량이요. 자, 우리가 이게 회수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먼저 세워요. 회수 계획을 세운 다음에 미리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미리 보고된 회수 계획량이 있어요. 그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입니다. 5분의 4 이상을 회수했을 때 면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유통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해야지 면제받는다면 면제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자, 그래서 유통량이 아니라 회수 계획량이었어요. 그래서 15번에 잘못된 거 2번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3번 같은 경우 아까 뭐였어요? 긴급 회수에 해당이 됐었죠? 우리 아까 식품회수평가위원회 안 거친 거. 그다음에 우리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안 했어요. 그쵸? 회수 계획도 안 세우고 회수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다음은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단계에서부터요,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뭘까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입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자, 16번의 답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예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 2번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49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1항에 보시면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판매하는 자 중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식품을요, 식약처장에 등록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등록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 다만 나오죠.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이죠. 그럼 등이라는 건 다 나와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한 게 그 박스에서 시행규칙에 모든 등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던 게 다 있죠. 자, 그러면 그 총유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냐? 아까도 했듯이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임산수유부 식품 제조 가공업자. 자, 그 다음에 특수 의료 용도 등 식품 및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의 제조 가공업자. 그 다음에 기타 식품 판매업자잖아요.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거든요. 그게 얼마냐면요. 영업장, 거기 또 작은 박스 있죠. 그 안에 또 박스 있죠.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이면 엄청 크죠.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세점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항 보세요. 자,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항도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준수 여부를 매년, 그러니까 조사 평가해야 되는데 조사 평가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조사 평가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단서 조항이 있었던 애들 있죠. 영유아, 그 다음에 임산수유부, 특수의료 용도 등 식품, 체중 조절용 식품 있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대상들이요. 이런 경우들은 2년마다 조사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나머지는 한번 다시 읽어두시고요. 저쪽 가서 기록이요, 기록. 우리 항상 기록으로 남기죠. 자, 기록으로 남기는 거 보시면은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은 소비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39조의 3을 보면은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항 한번 보실래요? 자, 이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그 바코드 찍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산해서 옮겨진 건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항을 보세요. 자, 이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은 2년 이상 복원하죠?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는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록들은 거의 2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록들은 거의 대다수는 2년 이상 그냥 보관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다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게 표시 안 되어 있더라도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야.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번 이제 우리 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1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려는 자는요, 등록 기준을 갖춰서 해당 식품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임산수유보용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의 경과한 날로부터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우리 아까 이렇게 영유아라든지 임산수유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가공업자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가공업자들이잖아요. 자, 이런 제조 가공업자들은 2년마다였죠. 2년마다 조사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17번의 답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8번.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위생등급제가 위생행정제도 중에 가장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부터. 자, 이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책에서도 간단히 한번 다뤘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1번부터 갑니다.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서 보통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서 평가하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대표 중에 뭐예요? 해썹이었죠. 해썹. 자, 실시하고 평가 결과 95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등급으로 지정한다?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거 붙여놓은 곳들이, 이게 별 붙여놓은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매우 우수. 거의 다 보면 거의 3개예요. 2개짜리는 잘 붙여놓지도 않아요. 다 거기 보면은 3개입니다. 3개. 자, 그래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이었죠. 그래서 별 3개면 매우 우수였고요. 그 다음에 2개면 우수, 하나면 좋음.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적용 대상 영업자는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 중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그 다음에 위탁급식 영업자, 그리고 제과점 영업자다.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3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거기 그 3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뒷장 넘겨보실래요? 4페이지에 적용 대상이 나와 있어요. 적용 대상이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가요, 총 우리가 6개였는데 그 중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딱 3개. 딱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자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나누는 거는요, 딱 요 세 가지 영업자인 경우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탁급식 영업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휴게 음식, 그리고 일반 음식, 제과점 영업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2번도 그래서 틀렸어요. 위탁급식 영업자는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자, 이게 우리 유효기간 말이죠. 자, 이런 유효기간 붙은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었는데요. 이거 2년이었죠. 2년입니다. 2년. 자,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요, 2년이었어요. 이것도 틀렸네요. 여러분, 이게 3년인 게 있었어요. 유효기간이요. 해썹이에요. 해썹. 해썹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었고요. 해썹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었고, 위생등급은요, 2년이었어요. 그래서 구분이 두라고 말씀드렸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유효기간이 붙는 게 위생등급 유효기간은 2년, 해썹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이렇게 구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평가 항목 중 공통 분야에서 나트륨 저감 메뉴 개발, 판매 여부에 따라 가점을 준다. 1, 2, 3번이 다 틀렸으니까 맞는 거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면은 위생등급 평가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위생등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항목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맨 끝에 가면 공통 분야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하고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점을 주는 경우 보니까 뭐 나트륨 저감화 메뉴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메뉴 해설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메뉴판이라든지 점자 메뉴판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면요. 가점을 줘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관련 법령도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 저기 6항 보실래요? 6번이 6항인 거 아시죠? 6항 보세요. 자, 6항.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든지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엔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도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돌아가서 보시면 19번부터는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